저는 올해 50 중반의 남자이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년간 유지해온 내 가정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러고 살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행복을 찾아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같은 사무실의 동료가 전화를 받아 저를 바꿔주더군요. 저는 당연히 업무상의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꼭 전할 말이 있으니 퇴근 후 만나자고 하더군요. 제가 누구시냐, 무슨 용건이냐 물었더니 그건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며 회사 마치는 시간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때 보자고만 하더군요.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싶어 저는 무시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지만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단박에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제 아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3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와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곧이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진아 씨한테 남자 있는 거 모르죠? 너무 기분이 나빴고 무슨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와이프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어요? 바람난 사람은 어디서 티가 나도 나게 돼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 사람이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졌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쾌한 내색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찾아온 이유나 얘기하라고 했죠. 안 그러면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깐 망설이고는 얘기하더군요. 얘기하기 전에 부탁할 게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절대 내가 얘기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나한테서 나온 걸 알면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해져요. 그것만 약속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일단 얘기는 들어보자 싶어서 약속할 테니 편하게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는 다시 아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고 둘이 가까워진 건 5개월 정도 됐으며 그 남자밖에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남편이 그걸 모르냐고 흥분해서 얘기하더군요. 그 남자는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웹디자이너고 업무상 아내와 연결되어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을 대하는 말투도 이상하고 그 사람이 회사에 오는 날은 꼭 둘이 함께 사라진다며 그대로 두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빨리 손 써서 두 사람을 떼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보여줬는데 두 사람이 회의하던 중 탁자 아래로 손잡고 있는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10대들이 부모 몰래 연애하듯 두 사람은 회사 사람들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끼가 있다고 할까요? 저와 연애하던 시절부터 아내는 남자가 좀 꼬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둘이 데이트를 하던 중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에도 아내한테 명함을 주고 간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하고 연애할 때에도 남자 대학 동기, 선후배들에게도 정확하게 선을 긋는 사람이었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래서 어른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는 그 집 분위기를 보는가 보다 싶었죠. 해서는 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라 아내가 남자 문제로 저를 신경 쓰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정말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더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와이프가 전화 통화하는 것까지 신경 쓰고 몰래 사진까지 찍어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내 아내한테 그렇게 신경 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말했듯이 단순히 아내의 직장 동료이고 자기가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알려준다며 꼭 증거 잡아서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내가 당신 와이프하고 바람 피우는 그 남자 이름, 연락처, 주소 다 알아요. 단 내가 알려줬다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증거 잡아서 소송하세요. 그런 놈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두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증거 잡을 때까지는 절대로 내색하면 안 되는 거 잘 알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다 내색하는 순간 절대 증거 못 잡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겠지만 분풀이도 증거 잡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흘려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어섰고 헤어지기 전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도 끝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나를 찾아온 것이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라면서 누군지 알려고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사람 말대로 내색하지 않고 그 말이 사실인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너무나 다정한 아내, 너무나 좋은 엄마 행세를 하는 사람이 저 몰래 연애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도대체 저 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가정에 충실한 척을 할 수 있나. 정말 치 떨리는 여자였습니다.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뒤통수 맞는 기분이 어떤지 한번 당해봐라.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 앞에서 정말 좋은 남편처럼 굴면서 증거를 모아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보내고 그 남자 앞으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를 보냈습니다. 소장이 도착한 날 서로 쉬쉬하고 있었던 모든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죠. 아내는 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소름 끼친다는 듯 얘기하더군요. 다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내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얼굴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어?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당신도 지금까지 순진한 얼굴을 하고 세상 둘도 없는 아내인 척 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봤어.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 맞는 기분 그대로 느껴보라고. 적어도 나는 당신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그런 당신한테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야. 그런데 어쩌겠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라도 내 인생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뭐야, 지금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혼하겠다는 거야? 말해 뭐해. 지금까지 속았으면 됐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 당신이 회사에서 그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 당신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더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된 거 각자 갈 길 가자. 더 이상 귀한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러자 아내는 저보고 다시 묻더군요. 회사 사람들이 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당신 회사 사람이 나를 찾아왔고 두 사람 바람 피우는 증거까지 남겨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밝히지 않아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길래 회사 사람들이 알 정도냐고 기가 막히다는 듯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그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간다는 듯 김 부장 가만히 두지 않는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를 찾아온 그 남자, 아내와 사내 연애를 했던 사람이더군요.
아내는 그 남자와 꽤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해왔고 아내의 업무가 바뀌면서 연애 상대도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김 부장이란 사람은 진심으로 아내를 좋아한 건지 아니면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인지 제 아내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 아내에게 가서 회유도 하고 협박을 해도 통하지 않자 저를 찾아와서 폭로해서 우리 부부 사이도 갈라놓고 아내가 만나는 그 남자와도 떼놓을 심산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먹지 못하는 밥에 재나 뿌려보자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김 부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후 일은 엄청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아내는 김 부장한테 가서 네가 인간이냐고 난리를 치고 김 부장이 자기 뒤통수를 쳤으니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줄 테니 증거 대신 진술을 이용해 김 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못할 이유 전혀 없으니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그런데 일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김 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김 부장의 아내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 부장의 아내는 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쌍방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변호사와 저는 뜻밖의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남녀 관계라는 것이 참 우습더라고요.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울 때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것처럼 해놓고 막상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니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폭로전이 이어지더군요. 회사에서 소문이 나자 상대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자기는 조용히 회사만 다니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온갖 변명을 가져다 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변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두 사람 모두 사내 분위기를 흐트리고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린 한심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과 바람을 피운 아내는 결국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남자는 낯짝이 두꺼운지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건지 끝까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같더군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욕하고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상간남 소송을 2건씩이나 진행하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받고 이렇게 기분이 더러워 본 적은 처음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저와 함께 살면서 제 엄마는 아예 볼 생각도 않더군요. 언젠가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면 엄마를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저보다 더 냉정하게 제 엄마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혼한 전차는 저와 헤어지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무엇보다 아들과 등진 것이 너무나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자꾸 제 전화로 연락이 와서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대학 들어갈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아들 일을 핑계로 자꾸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용서하고 엄마로 다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아들이 다시 당신을 엄마로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가족들에게 못할 짓 한 것에 대해 반성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혼자 된 이후에 이런저런 취미생활로 시간을 때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테니스도 배우고 등산도 시작했죠.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지 몸도 훨씬 더 건강해졌고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 연애를 시작했냐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어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나 시켜주고 그런 거 물어보라며 핀잔 주듯 농담을 했죠. 그랬더니 같이 테니스 배우는 동네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소개받을 거냐고 나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겠냐고 재차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가정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돌싱이라서 외롭다고 했죠. 그렇게 그 주 주말 약속이 잡혔습니다. 소개받으러 가기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너무 마음에 들면 어쩌나 혼자 기분 좋은 상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숙녀분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과 숙녀분이 함께 앉아있더군요. 저는 가서 인사를 했고 그 여자분도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는 인사하는 순간 서로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죠. 혹시 한대리님? 맞구나. 이은정 씨 맞죠?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 여자분은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저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출산한 후 회사를 그만두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생글생글 잘 웃고 성격이 좋아서 회사 사람들과도 참 잘 지냈는데 그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두 사람 서로 아는 사이였어? 이거 뭐 이런 걸 두고 인연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럴 줄 알았으면 둘이 진작에 소개시켜주는 건데 내가 너무 늦게 소개시켜준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일했던 은정 씨는 동네에서 만나 테니스 같이 치던 친구의 이종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은정 씨 남편도 바람이 났고 애와 은정 씨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은정 씨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촌 오빠인 그 친구는 은정 씨가 너무 마음에 쓰였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줘야지 생각하고 있던 터에 저를 알게 되어 소개를 시켜주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석이 자네도 배우자 외도 문제로 이혼했다고 했지? 우리 은정이도 마찬가지야. 그때 그놈이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그 여자 만나러 외국까지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짐 싸서 나가버리더니 외국으로 아예 가버렸더라고. 그때 은정이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 다시 만나려고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여러 말 할 거 뭐 있어. 내가 가운데 있으면 두 사람 속마음도 제대로 말 못할 테니 나는 이쯤에서 빠져줄게. 서로 이미 아는 사이라니까 호구조사할 필요도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 두 사람 잘해봐. 왠지 두 사람 느낌 엄청 좋은데? 그 친구는 너스레를 떨면서 먼저 일어났고 저는 은정 씨와 밥집으로 이동해서 밥부터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은정 씨는 이혼을 결정했을 때 경력이 단절되어 다시 직장을 구하는 일이 제일 막막했다고 하더군요. 이혼해서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면 양육권도 넘겨줘야 할지도 몰라서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남편 바람을 알고도 제가 그 인간이랑 이혼도 못하고 있으니 저를 엄청 무시하고 괄시했어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너는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거, 쓰는 거밖에 한 거 더 있냐. 너는 집에 있으니까 자꾸 몸매만 아줌마 몸매가 되어간다. 네가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바람난 건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나한테 잘했어 봐라. 내가 바람이 났겠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자존감도 바닥을 쳤어요.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힘들 때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웃을 때가 제일 좋다고. 엄마 우울해 있으니까 자기도 마음이 슬퍼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점 은행제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독하게 공부만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오로지 아이와 공부에만 신경 썼어요. 그러다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제가 아이와 독립할 수 있을 때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때는 무슨 마음인지 이혼 안 한다고 하길래 소송해서 이혼했어요. 그렇게 홀가분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행복하지도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에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던 거죠. 지금 아이도 다 컸고 자유롭게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 너무 행복해요. 그때 용기 내어 이혼 못했으면 아마 평생 자존감 떨어진 상태로 우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들로 시작했다가 저도 은정 씨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 둘 하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배우자 외도에 대한 아픔을 경험했기에 서로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한때는 새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니 어떤 여자를 믿고 만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잊기 위해서 취미생활로 바쁘게 살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은정 씨를 만나고 난 후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친구처럼 편안했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나이 이제 50대 초반인데 얼마든지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정 씨한테 물었죠. 우리가 처음에는 직장 동료로 만났지만 앞으로는 친한 친구로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나는 운전도 잘하고 맛있는 집도 많이 알고 있으니 주말에 차 타고 드라이브하면서 맛있는 집 찾아서 다니자고 했죠. 그랬더니 은정 씨도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은정 씨와 저는 지금 2년째 좋은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둘이 잘 맞는 것 같으니 재혼하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재혼해서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각자 생활하면서 친구처럼 애인처럼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예전에는 이 맛을 모르고 살았네요. 앞으로 우리가 재혼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최대한 지금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생각이고요. 혹시 우리 두 사람이 재혼하게 되면 또 사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